네가 어떻게 나에게 사기를 칠 수가 있어? 나를 사랑한다던 수백 번의 말도 다 거짓말이었어? 지금 할머니가 쓰러지셨어. 제발 나를 봐서 다시 그 계약서인지 뭔지 돌려줘. 제발 나 좀 살려줘. 부탁한다. 아니 내가 빌게. 제발 부탁이야. 이제 시작되는 이야기를 듣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나의 삶은 언제나 곰탕 냄새와 오토바이 기름 냄새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름은 이진우. 29. 가진 것은 낡은 오토바이 한 대와 어머니처럼 나를 키워준 할머니 박금순, 그리고 서울 외곽의 낡은 동네에서 30년 넘게 운영해온 할매 국밥 식당이 전부였다. 우리 식당은 이 동네의 역사 그 자체였다. 새벽 4시 할머니가 무거운 가마솥을 여는 소리로 하루가 시작되면 나는 해가 뜨기 전부터 오토바이에 국밥통을 싣고 동네 구석구석을 누볐다. 진우야, 천천히 다녀라. 할머니의 그 말 속에는 걱정과 함께 우리 식당의 유일한 희망인 나에 대한 애틋함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식당 주변은 희망 대신 재개발이라는 거대한 그림자에 갇혀 있었다. 낡은 건물들은 철거를 기다리는 폐허처럼 변해갔고 골목에는 낯선 외지인들이 와서 시세를 묻고 떠나기 일쑤였다. 할머니는 이 땅이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유일한 유산이라며 절대 팔지 않겠다고 고집하셨지만 나는 알았다. 이곳이 곧 사라질 운명이라는 것을. 식당의 재산 가치가 수십억 대로 치솟았다는 소문은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불안을 안겨주는 재앙에 가까웠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비오는 오후였다. 낡은 오토바이 헬멧에 빗물이 스미는 것을 느끼며 나는 평소 가지 않던 고급 오피스텔 단지로 향했다. 익숙한 시장통 냄새 대신 값비싼 향수 냄새가 날 것 같은 곳이었다. 702호 국밥 두 그릇이요. 배를 누르자 문이 열렸고 그곳에는 내가 평소 마주치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여자가 서 있었다. 윤세미 가명. 스크린에서 튀어나온 듯한 세련된 외모, 짙은 코트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무척 피곤해 보였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녀는 국밥값을 지불하며 나에게 따뜻한 음료수 한 캔을 건넸다. 비 오는데 이거라도 마시면서 가세요. 작은 호의였지만 험한 배달일에 지쳐있던 나에게는 낯선 친절이었다. 나는 어색하게 괜찮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내 손에 캔을 쥐어주었다. 그녀의 손이 닿았을 때 왠지 모를 따뜻함이 전해졌다. 그것이 나에게는 고단한 삶 속의 작은 위로처럼 느껴졌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 여자의 손이 나를 지옥으로 끌어내릴 뱀의 손길이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 이후로 윤세미의 주문은 잦아졌다. 항상 내가 배달하는 시간대에 항상 오피스텔 702호였다. 그녀는 주문을 할 때마다 내 안부를 묻거나 내가 힘들게 일하는 모습에 대한 위로를 건넸다. 어느 날 그녀는 식당으로 직접 찾아왔다. 낡은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미술관에 놓인 조각상처럼 이질적이었다. 할머니, 국밥 정말 맛있어요. 이 진한 맛은 다른 곳에서는 흉내 낼 수 없는 정성이네요. 할머니는 그런 낯선 칭찬에 어색해하면서도 기특해하셨다. 세미는 일부러 식당의 허름한 인테리어와 재개발 이야기를 꺼냈다. 할머니, 곧 이 동네가 완전히 바뀐다면서요? 여기 땅값이 얼마나 비싼데요?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재산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셨다. 무슨 재산이야? 그냥 밥 먹고 살 집이지. 하지만 세미는 집요했다. 그녀는 나에게도 접근했다. 진우 씨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그 대가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이 식당이 재개발되면 수십억을 받을 텐데 진우 씨가 그 재산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말은 달콤했다. 나의 힘든 노력을 알아주는 유일한 사람이 생긴 것 같았다. 나는 그녀의 관심이 곧 사랑이라고 착각했다. 그녀는 나의 미래를 걱정하는 천사처럼 보였고 나는 그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나의 모든 고단함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나는 그녀의 진심을 의심할 단 하나의 이유도 찾지 못했다. 나에게는 오랜 친구인 강현수가 있었다. 현수는 나와 달리 서울에서 부동산 개발 관련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내가 윤세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그녀와 가까워지고 있다고 자랑했을 때 현수는 나에게 즉각적인 경고를 했다. 야, 이진우. 정신 차려. 너랑 그 여자 사는 세계가 너무 달라. 702호 오피스텔에 사는 여자가 왜 갑자기 너 같은 국밥집 배달원한테 그렇게 헌신적이야? 게다가 지금 너희 동네 재개발 때문에 난리인 거 몰라? 너희 할머니 땅 지금 수십억 대야. 그 여자 너희 재산 노리고 접근했을 가능성 100%야. 나는 현수의 말을 단칼에 잘랐다.
너는 너무 시니컬 냉소적이야. 세미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녀는 나의 힘든 삶을 위로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야. 너는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냐? 현수는 답답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는 않았다. 나는 현수의 경고를 질투라고 치부하며 윤세미를 더욱 굳게 믿기로 했다. 그녀의 아름다운 미소 뒤에 숨겨진 악의 본성을 보지 못한 나의 순진함이 결국 우리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가져올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다. 윤세미의 치밀한 포위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강현수의 경고는 내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 오히려 나는 현수가 세미의 아름다움과 성공을 질투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세미가 나 같은 배달원에게 베푸는 관심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증거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나의 낡은 헬멧에 묻은 빗물이나 손에 밴 국밥 냄새를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나, 이진우의 미래만을 이야기했다. 우리는 낡은 오토바이 대신 그녀의 세련된 외제차를 타고 서울 야경이 보이는 언덕이나 고급 레스토랑에 갔다. 나는 그녀의 세계에 발을 들이면서 내가 살던 곰팡이 냄새 가득한 동네가 얼마나 초라했는지 깨달았다. 세미는 내가 꿈꾸던 모든 것이었다. 진우 씨, 당신은 정말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당신의 재능이 이렇게 낡은 골목에 갇혀 있는 건 너무 아깝지 않아요? 당신은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야 해요. 우리 함께. 그녀는 늘 우리 함께라는 말을 강조했다. 나는 그 말에 완전히 도취되었다. 그녀와의 미래를 상상할 때마다 수십 년간 땀 흘려 끓여온 할머니의 국밥 냄새는 왠지 모를 지겨움과 구속으로 느껴졌다. 나는 그녀와의 새로운 삶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세미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할머니와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다. 할머니는 나의 달라진 모습을 불안해하셨다. 진우야, 그 여자 자주 오는 거 마음에 안 든다. 번지르르한 게 영 믿음이 안 가. 우리는 흙 묻은 밥 먹고 살았어. 땅이란 건 말이야, 그냥 돈이 아냐. 우리 조상들이 여기서 밥 먹고 살았던 역사고 뿌리야. 절대 팔아넘기면 안 돼. 재개발이 된다고 해도 우리는 여기서 국밥을 끓여야 해. 할머니의 완고함은 나에게 질긴 현실의 벽처럼 느껴졌다. 세미는 나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할머니는 계속 과거에 묶여있으라고 강요하는 것 같았다. 어느 날 나는 용기를 내어 재개발 보상금 이야기를 꺼냈다. 할머니, 우리가 여기서 평생 국밥만 끓일 순 없잖아요. 만약 땅 팔면 수십억이래요. 그 돈으로 할머니 편안하게 해드리고 저도 세미랑 같이 새로운 사업 시작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도 원하셨을 거예요. 저희가 잘 사는 거. 할머니는 손에 쥐고 있던 행주를 던지셨다. 내가 감히 할아버지 이름을 팔아? 이놈아, 너 정신 나갔구나. 그 여자가 내 눈에 콩깍지 씌운 게 분명해. 당장 그 여자 만나지 마. 내가 살아있는 한 이 땅은 한 평도 안 팔아. 할머니의 분노에 찬 목소리는 국밥집 전체를 울렸다. 나는 할머니의 고집 때문에 내 인생의 유일한 기회를 놓칠까 봐 두려웠다. 내 안의 욕망과 세미에 대한 집착은 할머니를 나의 행복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만들기 시작했다. 할머니와의 다툼 소식을 들은 세미는 더욱 교묘하게 나에게 접근했다. 진우 씨, 할머니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지금 재개발 조합에서 사전 매각 동의율을 높이려고 엄청나게 압박하고 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강제로 수용당하고 제대로 된 보상도 못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가격을 받으려면 먼저 매각 의향서를 제출해서 협상 주도권을 잡아야 해요. 나는 그녀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었다. 그녀는 복잡한 법률 용어를 섞어가며 설명했고 마치 나에게만 비밀을 알려주는 듯했다. 할머니는 절대 안 하실 거예요. 하지만 진우 씨가 상속인으로서의 권한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해요. 제가 아는 변호사가 있는데 재개발 절차에 대한 법률 자문 신청서에 진우 씨 이름으로 서명을 해두면 나중에 보상 협상에서 유리해질 수 있대요. 이건 매매 계약이 아니라 단순한 협상 등록 서류예요. 이걸로 우리가 함께할 미래를 위한 첫 단추를 끼우는 거예요. 세미는 눈물을 글썽이며 내 손을 잡았다. 저는 진우 씨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재산 없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진우 씨가 이 기회를 놓치는 건 볼 수 없어요. 이건 오직 당신을 위한 일이에요. 그녀의 헌신적인 연기는 나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나는 그녀가 내미는 서류가 무엇인지 그 서류에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는지 자세히 읽어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저 그녀가 시키는 대로 하면 고단한 삶에서 벗어나 그녀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다는 달콤한 환상에만 사로잡혔다. 서명을 하기로 결심한 날 나는 현수에게 마지막으로 술을 사주겠다며 만났다. 현수는 이미 내가 윤세미에게 완전히 넘어갔음을 눈치채고 있었다. 야, 너 요즘 정말 큰일 날 것 같아.
내가 너희 동네 재개발팀 내부 정보를 알았어. 그 윤쌤이라는 여자, 재개발 사업을 주도하는 거대 사모펀드의 핵심 관계자야. 그 여자의 임무는 오로지 너희 할머니 땅을 가장 낮은 가격에 가장 빠르게 확보하는 거야. 너를 이용하고 있다고. 현수의 말은 절규에 가까웠다. 그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윤세미가 나를 만나는 모든 행적과 그녀의 실제 직업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려 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현수야, 너 나한테 왜 이래? 너 정말 나 잘 되는 꼴 못 보는구나. 세미는 내가 말하는 그런 차가운 여자가 아니야. 그녀는 나랑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 너도 이제 그만해. 너랑은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나는 현수를 뿌리치고 일어섰다. 현수는 내가 떠나는 뒷모습에 대고 이진우. 너 후회할 짓 하지 마. 할머니 땅 건드리지 마. 라고 소리쳤지만 그 소리는 이미 내 귀에 닿지 않는 먼지처럼 느껴졌다. 나는 나의 유일한 친구와의 관계까지 스스로 끊어냈다. 그날 밤 나는 세미의 오피스텔 702호에 앉아 그녀가 내민 서류에 서명했다. 서류의 제목은 재개발 사업 협력 의향 및 법률 자문 동의서였다. 세미는 서명하는 나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고마워요, 진우씨. 이제 우리 둘만의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거예요. 나는 그녀의 미소에 완전히 녹아내렸다. 서명을 마치자 그녀는 서류를 깔끔하게 접어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나에게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다. 이제 늦었네요. 내일 아침에 봐요. 그녀는 마치 임무를 끝낸 사람처럼 나를 차갑게 돌려보냈다. 나는 그녀의 집에 남아 그녀와 달콤한 밤을 보낼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녀는 단칼에 나를 내쳤다. 나는 약간의 서운함을 느꼈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비밀스러운 사업을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다음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국밥 배달을 나갔다. 할머니는 여전히 퉁명스러우셨지만 나는 이제 곧 할머니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죄책감 대신 뿌듯함을 느꼈다. 하지만 배달을 마치고 돌아온 국밥집 앞에서 나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낯선 사람들이 할머니와 격렬하게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붉은 글씨로 쓰인 부동산 가압류 통지서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 무리 속에서 나는 어젯밤까지 나에게 사랑을 속삭이던 윤세미를 보았다. 그녀는 나를 보며 차갑고 섬뜩한 승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진우 씨, 이제 국밥집은 끝이에요. 당신의 서명 덕분이죠. 배달을 마치고 돌아온 국밥집 앞에서 목격한 광경은 나의 세계를 산산조각 냈다. 할머니는 붉은 글씨의 부동산 가압류 통지서를 든 낯선 남자들에게 붙잡혀 울부짖고 계셨고 그 무리 속에서 윤세미는 마치 감독처럼 팔짱을 낀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차갑고 섬뜩한 미소는 지난 몇 달간 내가 마셨던 사랑이라는 마취제가 얼마나 독성이 강한 독약이었는지 깨닫게 했다. 이진우 씨, 이제 국밥집은 끝이에요. 당신의 서명 덕분이죠. 나는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눈빛이 그녀에게 향하는 순간 그녀는 가면을 벗어 던졌다. 놀랐나요? 재개발 사업 협력 의향 및 법률 자문 동의서라고 했죠. 그 서류 뒷면을 제대로 읽어봤어야죠. 그건 상속인인 당신이 재산의 긴급 보전 처분에 동의하고 향후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과 채무를 감수한다는 위임 동의서였습니다. 당신의 서명 덕분에 우리는 할머니의 완강한 반대 없이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나의 바보 같은 국밥 배달원. 그녀는 나를 비웃었다. 바보 같은 국밥 배달원. 그녀에게 나는 그저 그녀의 탐욕스러운 목표를 달성하게 해준 도구에 불과했다. 할머니는 충격으로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셨다. 진우야, 내가 감히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이 집을 너 이 뱀 같은 계집애한테 속아서 내 손으로 내 할미를 내쫓아? 너는 내 손주가 아니다. 당장 나가 죽어. 할머니의 절규는 나의 심장을 찢어놓았다. 나는 변명할 자격도 고개를 들 자격도 없었다. 할머니의 분노는 나를 향했지만 그 고통은 나에게 수백 배로 돌아왔다. 윤세미는 재개발 조합 직원들을 시켜 할매 국밥에 강제로 폐쇄 절차를 진행했다. 30년간 끓어오르던 가마솥의 불이 꺼지고 낡은 국밥집 문에는 철거 예정 스티커가 붙었다. 식당의 모든 재산은 즉시 압류되었고 우리는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다. 나는 윤세미를 붙잡고 애원했다. 세미야, 제발 내가 뭘 잘못했든 할머니한테 이러지 마. 돈이 문제라면 내가 평생 일해서 갚을게. 제발. 그녀는 경멸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마지막 칼날을 꽂았다. 진우씨,
마지막 기회라고 당신은 이미 생각하고 당신의 가치를 한 번만 증명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당신의 유일한 가치는 다시는 그 이런 일 없을 서명이었습니다. 당신이 나랑 제발 결혼을 꿈꿨다고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 서류를 한 확보한 번만 용서해 순간부터 주세요. 당신에게 흥미를 잃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잘 거예요. 가요. 그리고 당신은 제발 평생 이 마지막 동네에서 기회라고 벗어날 수 생각하고 없을 거예요. 한 번만 용 그녀는 고급 외제차를 타고 유유히 사라졌다. 그녀의 차가 남긴 매캐한 배기가스 냄새는 나의 후회와 절망의 냄새와 뒤섞였다. 모든 것을 잃은 나는 할머니를 모시고 갈 곳이 없었다. 할머니는 나를 용서하지 않으셨고 내 얼굴조차 보려 하지 않으셨다. 나는 할머니를 동네의 낡은 여관에 모셔두고 매일 밤 국밥집 앞에서 술에 취해 울부짖었다. 나는 나를 원망했고 윤세미를 증오했다. 며칠 후 절망에 빠진 나에게 강현수가 찾아왔다. 그는 나의 얼굴을 보자마자 주먹을 날렸다. 이 미친 새끼? 내가 경고했잖아.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 너는 그 여자의 다이아몬드에 눈이 멀어서 내 어미와 내 집을 팔아넘겼어. 너 때문에 할머니가 쓰러지셨다는 거 알아? 나는 주저앉아 맞을 수밖에 없었다. 그 주먹은 내가 받아야 할 당연한 벌이었다. 현수는 잠시 후 한숨을 쉬며 나를 일으켰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분노가 남아있었지만 동시에 친구에 대한 연민이 있었다. 너희 할머니가 내 어머니처럼 국밥을 줬어. 내가 너희를 모른 척할 순 없어. 일단 내 자취방으로 가. 그리고 정신 차려. 너는 지금부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되찾아야 해. 현수는 나를 데리고 그의 작은 자취방으로 갔다. 그는 이미 나를 위해 법률적인 상황과 윤세미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두고 있었다. 현수는 내가 끊어냈던 유일한 끈이자 마지막 희망이었다. 현수는 내 앞에 서류 뭉치를 던졌다. 윤세미는 내가 말했듯이 단순한 재개발팀 관계자가 아니야. 그녀는 픽스카이 캐피털이라는 사모펀드의 핵심 에이전트야. 이 펀드는 서울 외곽의 노후주택을 헐값에 사들여 고급 주상복합으로 짓는 일명 그림자 재개발을 전문으로 해. 그들의 목표는 오로지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익을 내는 거야. 너희 할머니 땅은 재개발의 핵심 요지였고 그녀는 너의 순진함과 탐욕을 이용해 그 땅을 강제로 묶어버린 거야. 나는 서류를 보며 경악했다. 세미가 건넨 협력 의향서가 재산 강제 매각의 시발점이었음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녀의 접근은 완벽하게 설계된 사기극이었다. 현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상황은 절망적이야. 내가 서명한 서류는 법적으로 매우 불리해.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냐. 우리는 윤세미가 너에게 사기를 쳤다는 증거, 즉 기망행위를 입증해야 해. 윤세미는 너에게 협상 등록 서류라고 속였지 재산 처분 위임 동의서라고 말하지 않았어. 그녀의 모든 말과 행동에서 모순을 찾아야 해. 너의 순진함이 너의 유일한 무기가 될 수 있어. 나는 현수의 자취방에서 며칠간 페인처럼 지내다가 마침내 정신을 차렸다. 나는 거울 속에 내 모습을 보았다. 곰탕 냄새 대신 후회와 술 냄새가 벤초라한 남자. 하지만 그 눈빛은 예전에 순진했던 배달원이 아니었다. 나는 현수의 손을 잡았다. 현수야. 내 말대로 내가 가진 모든 걸 되찾아야겠어. 아니, 내가 잃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윤세미에게서 빼앗아 올 거야. 그녀가 나에게 사랑을 속삭였던 그 모든 장소, 그녀가 나를 비웃었던 모든 순간을 되돌려줄 거야.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복수하려면 너는 다시 국밥 배달원이 되어야 해. 그녀가 너를 바보 취급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해. 가장 낮은 곳에서 그녀의 심장을 겨눌 칼을 준비하자. 우리는 복수 동맹을 맺었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윤세미의 약점을 찾는 것과 윤세미가 나를 속일 때 사용했던 모든 녹음 또는 기록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나는 다시 낡은 헬멧을 썼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밥통 대신 파멸의 증거를 찾기 위한 폭수의 칼을 품고 서울 외곽의 낡은 동네를 누비기 시작했다. 나의 배달 오토바이는 이제 정의를 위한 추적 차량이 되었다. 나는 현수의 자취방에서 할매 국밥의 배달원 이진우로 돌아갔다. 하지만 예전의 나는 아니었다. 낡은 헬멧 아래 숨겨진 나의 눈빛은 증오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현수와의 폭수 동맹 후 우리는 윤세미가 나를 속인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데 모든 초점을 맞췄다. 내가 서명한 서류는 매각 의향서가 아니었어. 하지만 세미는 너에게 그렇게 말했지. 우리는 그녀가 너를 속였다는 증거, 즉 음성이나 문자로 남겨진 기망의 순간을 찾아야 해. 현수는 내게 녹음 장치와 도청 탐지 장치를 건네주며 말했다. 나의 배달 오토바이는 이제 추적 차량이 되었다. 나는 매일 새벽 할머니가 누워 계신 여관 앞에서 국밥을 끓이던 텅 빈 가게를 바라보며 다짐했다. 나는 윤세미가 나를 만났던 모든 장소를 다시 찾아다녔다. 그녀의 고급 오피스텔 702호는
나의 가장 중요한 목표 지점이었다. 현수는 윤세미가 속한 빅스카이 캐피털의 재개발 패턴을 분석했다. 그들의 수법은 항상 같았다. 가장 완강하게 버티는 노인들을 핵심 요지에서 몰아내고 협상에 불리한 상황을 만든 뒤 헐값의 땅을 매입하는 것. 우리 할머니의 땅은 그들의 계획에서 첫 번째로 무너뜨려야 할 도미노였다. 윤세미는 단순히 너희 땅 하나를 노린 게 아냐. 이 일은 더 큰 프로젝트의 시작이었어. 그녀가 너에게 접근한 시점, 서류에 서명하게 만든 날짜, 그리고 가압류 통지서가 도착한 날짜가 너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 이 모든 걸 뒷받침할 만한 내부 문건이 반드시 그녀의 오피스텔이나 사무실에 있을 거야. 현수는 나에게 윤세미가 주로 사용하는 패턴과 습관, 그리고 오피스텔의 보안 시스템 허점을 알려주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부분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대화했던 순간에 혹시라도 녹음이 되었을 가능성이었다. 윤세미는 첨단 기술을 신뢰하는 사람이야. 혹시 너희가 함께 있었을 때 주변에 인공지능 스피커나 스마트 홈 장치가 없었니? 그런 장치들은 대화의 일부분을 기록하거나 클라우드에 저장할 수 있어. 현수의 이 말은 내 머리를 강타했다. 세미의 오피스텔 702호. 화려하고 현대적인 그 공간에서 그녀는 늘 클로이 음악 틀어줘라고 말했다. 거실 구석에 놓여있던 작고 세련된 원통형 AI 스피커. 나는 그것이 단순한 장식품인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그 장치가 우리의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나는 현수에게 세미가 자주 비우는 시간대와 오피스텔 경비 시스템의 취약점을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수는 재개발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그녀가 그 주 목요일 오후에 중요한 회의로 4시간가량 오피스텔을 비운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진우, 4시간 안에 해내야 해. 그녀의 집에 들어가서 그 AI 스피커의 클라우드 접근 권한을 확보하거나 기기 자체를 가져와야 해. 이건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너의 삶을 되찾을 유일한 방법이야. 실패하면 너는 감옥에 가고 할머니는 평생 길에서 살게 될 거야. 나는 마침내 내가 이 사기극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왔음을 직감했다. 약속된 목요일 오후 나는 일부러 헬멧을 깊게 눌러쓴 채 낡은 오토바이를 몰고 그녀의 오피스텔 단지로 향했다.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지만 복수심이 모든 두려움을 덮었다. 경비 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해 그녀의 오피스텔 폭도에 진입한 나는 현수가 제공한 특수장치를 이용해 702호의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익숙했던 값비싼 향수 냄새와 함께 그녀의 차가운 공간이 나를 맞이했다. 나는 지체 없이 거실로 향했고 구석에 놓인 AI 스피커 클로이를 발견했다. 나는 현수가 알려준 대로 스피커의 연결을 해제하고 메모리 모듈을 빼내려 했다. 그때 스피커 주변에 놓인 테이블 위에서 나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그녀의 사업용 태블릿이었다. 태블릿은 회의를 위해 잠금 해제된 상태로 놓여 있었고 화면에는 할매 국밥 필지 매입 완료 보고서가 떠 있었다. 보고서를 보는 순간 나의 분노는 절정에 달했다. 그 보고서에는 할머니의 땅뿐만 아니라 동네 노인들이 운영하던 다른 가게들의 땅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매입 과정에 나의 이름이 자문 협력자로 명시되어 있었다. 그녀는 나를 단순한 희생양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공범으로 엮으려 했던 것이다. 나는 태블릿에서 주요 대화 백업 폴더를 발견했고 현수의 조언대로 즉시 데이터를 복사하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윤세미가 나에게 국밥집의 미래를 걱정하는 척 위로하고 서류의 정체를 숨기며 서명을 유도했던 모든 대화가 음성 파일 형태로 남아 있었다. 결정적인 증거였다. 나는 서둘러 복사된 파일을 나의 USB에 옮기고 AI 스피커를 원래대로 돌려놓았다. 현수의 말처럼 나의 행동은 지금부터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나는 증거가 담긴 USB와 함께 오피스텔을 뛰쳐나왔다. 건물 로비를 빠져나가는 순간 나는 지하 주차장 입구로 들어오는 윤세미의 외제차를 보았다. 그녀는 나를 보지 못했지만 나는 그녀의 차가 내뿜는 매캐한 배기가스 냄새를 다시 한번 맡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냄새가 절망이 아니었다. 나는 복수의 칼날, 즉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다. 이제는 내가 그녀의 심장을 겨눌 차례였다. 나의 오토바이는 서울 외곽의 낡은 골목을 벗어나 윤세미의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마지막 질주를 시작했다. 현수의 자취방에서 우리는 확보한 녹음 파일과 빅스카이 캐피털의 내부 보고서를 검토했다. 녹음 파일은 명백했다. 윤세미는 나에게 이 서류는 단순한 재개발 협상, 참가자, 등록 서류일 뿐이에요. 저희 쪽과 좋은 관계를 맺자는 약속이죠라고 말하며 서류의 진짜 정체인 재산 처분 위임 동의서를 철저히 숨겼다. 이진우. 이 음성 파일이 결정적이야. 이건 단순한 계약 불이행이 아니라 형법상의 사기 및 기망 행위를 입증하는 증거야. 윤세미는 너의 착각을 이용했고
너는 그 착각 때문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지. 내 순진함이 결국 그녀의 덫을 부수는 칼이 된 셈이야. 현수는 흥분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이 증거를 바탕으로 국밥집 가압류 철회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동시에 윤세미를 사기 혐의로 고소할 형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현수는 익명으로 재개발 조합 내부의 부정한 압력 사실을 언론에 제보하여 여론전까지 함께 펼치기로 했다. 소송을 제기하기 직전 나는 윤세미에게 마지막으로 연락했다. 우리는 그녀가 가장 좋아했던 고급 레스토랑이 내려다 보이는 강변 카페에서 만났다. 나는 다시 낡은 국밥 배달 복장 그대로 나갔다. 윤세미는 여전히 당당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요, 이진우 씨? 당신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당신의 서명은 법적으로 유효해요. 이 나라의 법은 당신 같은 바보를 보호해주지 않아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녀의 잔혹했던 미소를 그대로 따라해 보였다. 세미야, 내가 나에게 협상 등록 서류라고 했던 말, 그리고 내가 나를 바보 같은 국밥 배달원이라고 비웃었던 모든 순간들이 내 방 구석에 있던 AI 스피커에 모두 녹음되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니?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오만함이 사라졌다. 그녀의 창백해진 표정은 나의 복수가 성공했음을 알려주었다. 말도 안 돼. 그건 그냥 오작동이야. 오작동이 아니야. 그건 내가 나를 기망했다는 명백한 증거지. 너는 나에게서 국밥집을 빼앗았지만 나는 내게서 내 모든 것을 빼앗아 올 거야. 나는 그녀가 나에게 준 절망감을 되돌려주며 그 자리를 떠났다. 우리가 제기한 소송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거대 자본의 사기극 30년 전통 국밥집 노모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되면서 여론은 급격히 우리에게 기울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윤세미는 자신의 오피스텔 AI 스피커, 녹음 파일과 태블릿 내부 보고서가 증거로 제출되자 완전히 무너졌다. 법정에서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다. 당신의 유일한 가치는 그 서명이었습니다. 그녀의 냉소적인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을 때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쏟아졌다. 윤세미 측 변호사는 이진우가 내용을 알면서도 서명했으며 사랑이라는 감정을 이용한 것은 도덕적 비난의 대상일 뿐 법적으로는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수는 윤세미가 나에게 서류의 중요 부분을 의도적으로 오인하게 만들었고 그 행위 자체가 재산권 침해를 위한 기망행위임을 치밀하게 입증해냈다. 결국 법원은 윤세미의 행위를 악의적인 사기 및 기망행위로 인정하고 이진우의 서명의 무효임을 선언했다. 국밥집의 가압류는 즉시 철회되었고 윤세미는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다. 빅스카이 캐피털은 이미지의 치명타를 입고 해당 재개발 프로젝트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윤세미가 법의 심판을 받고 국밥집의 철거 스티커가 떼어지던 날 나는 여관에서 홀로 계신 할머니를 찾아갔다. 할머니는 여전히 나를 외면하셨다. 내가 그 집을 되찾았다고 해도 나는 내가 한 짓을 잊을 수 없다. 너는 탐욕에 눈이 멀어 나를 버렸어. 나는 무릎을 꿇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멍청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제가 잃은 것은 돈이 아니라 할머니와 국밥에 담긴 정성과 가치였다는 것을요. 나는 아무 말 없이 할머니를 모시고 국밥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 가게 삭막한 가마솥. 나는 며칠 밤낮으로 가마솥을 닦고 불을 피웠다. 다음날 새벽 나는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던 맑고 깊은 국물을 끓여냈다. 할머니는 그 국물 냄새를 맡고 마침내 밖으로 나오셨다. 나는 국밥 한 그릇을 정성껏 말아 할머니 앞에 내려놓았다. 할머니, 드세요. 이 국물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정성으로 끓인 겁니다. 이 국물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할머니는 말없이 국밥을 드시기 시작했다. 뜨거운 국물이 목으로 넘어갈 때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 맛이야. 내 아비와 내 할애비의 정성이 담긴 맛. 그 국물 한 그릇은 모든 상처와 배신, 그리고 오해를 녹여냈다. 할머니는 나를 안아주셨고 나는 비로소 모든 것을 용서받았음을 느꼈다. 할매 국밥은 다시 문을 열었다. 이진우는 더 이상 순진했던 배달원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동네의 다른 노인들이 거대 자본에 착취당하지 않도록 돕는 정의의 배달원이 되었다. 강현수는 변호사가 되어 우리를 도왔던 그 열정을 잊지 않고 사회적 약자를 돕는 전문 변호사로 활약하기 시작했다. 그는 국밥집 단골이 되어 이진우의 든든한 조력자로 남았다. 윤세미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바보 같은 국밥 배달원의 손에 의해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몰락은 탐욕이 빚어낸 비극이었다. 나는 매일 아침 뜨겁게 끓는 국밥 국물을 보며 생각한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잔인한 자본의 논리로 돌아가지만 이 가마솥에서 끓어나오는 뜨거운 국물처럼 정성과 진심이 담긴 땀의 가치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할매 국밥집의 간판은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 작은 국밥집에서 내가 잃어버렸던 삶의 진정한 의미, 즉 헌신의 가치를 되찾았음을 깨달으며 새로운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 시동을 걸었다.